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144페이지에 주물 종무지론을 볼차야죠. 주물 종무지론을 보죠. 주물 종물은 뭐 말 그대로죠. 주된 물건과 뭐겠어요? 종된 물건. 종된 물건과 주된 물건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144페이지 의의를 보세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뭐라고 했어요? 상용이라는 것은 항시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시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뭐라 한다? 종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한 물건을 뭐냐면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상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항시 사용,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물은 원래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종물을 일단 동일한 소유자여야 돼요. 물건에서 주물과 종물을 일단 동일한 소유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종물은 주물에 뭘 위한 거? 상용에 위하여 항시 사용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배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노가 있어야죠. 배는 뭐예요? 주물, 노는 종물, 횟집과 수족관. 횟집은 주물, 수족관은 종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판례 보면 게 있어요. 백화점과 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 설비.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전화할 때 이거 꽂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교환하는 거. 그런 때 전화교환 설비도 종물이다 보면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설치된, 호텔에 여행 가면 침대,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종물일 거 아닐까? 여관 자체, 호텔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건 아니죠, 한번 자체. 그래서 그런 건 종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 보면 종물의 요건을 보면 주물의 상용에 공하게 한다. 그래서 일시적 용도로 쓰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또한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련 없는 물건도 마찬가지 종물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여야 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종물의 효과. 종물은 뭐라고 해요?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종물은 뭐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내가 배를 팔았어요. 그럼 특별한 얘기 없으면 노도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그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 하는 문제 발생하는데, 내가 배를 팔면서 노는 안 줄래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 규정은 뭐다?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에 나와 있고, 세 번째 보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중간에 권리 상호가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물 종물이론은 권리 상호가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물권법 배울 때에 이걸 좀 써볼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보시면 되고, 이번 첫 번째 판례 보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에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어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데 뭐 아까처럼 냉장고나 TV 이런 건 종물이 아니다 그 얘기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판례가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전화교환 설비는 종물이다 나와 있죠. 네 번째 보면 횟집과 수족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종물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원물과 과실이 나오는데 거기 의의를 보면 어떤 물건으로 생기는 수익을 뭐라 하냐면 과실이라고, 과실에는 뭐가 있나?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천연과실 보면 물건에 뭐라 했어요?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거.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것은 뭐다? 천연과실이다. 그 다음 옆에 법정과실의 의의 보면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뭐예요? 사용대가. 그래서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는데,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것은 뭐예요?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건 뭐다? 법정과실이다. 그러니까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데, 예컨대 젖소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 우유가 나오죠. 그렇죠? 뭐예요? 젖소는 뭐예요? 원물. 그 다음에 우유는 천연과실. 돼지가 있으면 돼지 새끼가 나오겠죠? 돼지는 원물, 돼지 새끼는 뭐예요?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천연과실이다. 그래서 뭐 가축의 새끼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연과실이다.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대가가 뭐예요? 물건의 사용대가가 법정과실. 자, 다시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건 뭐예요? 법정과실이에요. 그럼 물건의 사용대가의 대표적인 게 뭐냐? 차임, 임대료. 차임이잖아요. 임대료. 임대료라는 게 뭐예요? 그 물건의 사용대가죠. 한마디 말해서. 아니면 지상권에서의 치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냐? 법정과실이다. 그래서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건 법정과실이다. 그러면 내 월급 법정과실이 아니야. 응? 내 월급은 법정과실일까 아닐까? 아니지. 그게 법정과실이면 내가 물건이 돼야지. 그렇죠? 물건의 사용대가라며 그럼 내가 물건이야? 그렇죠? 아니잖아. 말해서. 그러니까 월급이라든지 내 월급,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의 사용대가가 아니죠. 한마디 말해서. 그 특허권도 물건이 아니죠. 특허권 사용료 이런 거 전부 다 천연 법정과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뭐에 사용대가니까 물건의 사용대가니까 한마디 말해서.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천연과실에서 동그라미 2번의 귀속.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뭔 소린가? 갑이 을한테 개 팔았어요. 5월날 개 팔고 5월 30일날 개 주고 돈 받기로 했어. 근데 5월 15일날 개가 강아지를 낳네. 이 강아지는 누구 거냐 하는 거죠. 자, 강아지는 뭐예요? 과실이죠? 무슨 과실? 천연과실. 저 강아지는 누구 거냐 하는 문제 발생하는 거야. 누구 거예요? 갚아오라고 5월 1일날 팔기로 했죠. 그런 다음에 5월 30일날 주기로 했죠. 근데 5월 15일날 강아지 나왔죠. 저 강아지는 누구 거예요? 얘기 없으면 자 5월 15일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걔가 소유자 얘잖아 아마. 아직 안 줬잖아 한마디 말해서. 따라서 5월 15일 당시에 강아지 원물로부터 수취할 때 권리자에 속한다. 즉 원물로부터 나왔을 때에 그 당시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근데 물론 이것은 특이하게 해서 바꿀 수가 있죠. 예컨대 갑과 을이 야 걔가 임신했으니까 개새끼 이거지. 새끼가 나오면 개새끼가 말인 거니까 새끼가 나오면 을이 갖기로 하자 갑이 갖기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특이하게 해서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옆에 147페이지 보면 마찬가지 법정과실 동그라미 2번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갑소유의 건물의 을이 임차인이네. 임차인이고 매달 30일 날 월세 100이에요. 매달 30일 날 월세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근데 갑이 병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15일부로 등기가 넘어간 거죠. 15일부로. 그러면 얘는 월세 100만 원 30일날 주는 거죠.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월세를. 누구한테 준다? 반땅.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 사이 없으면 얘가 15일 동안은 얘 거였고 15일 동안 얘 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반씩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야 월세는 네가 갖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이것도 임의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지금부터 잘 보자. 지금부터 법률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권리의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157페이지 권리 변동. 자 그러면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했어요. 법률 관계는 결국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권리는 마찬가지 사람 생기고 발생 중간에 바뀌고 그 다음에 없어진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듯이 권리도 생겼다가 중간에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권리의 발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예요. 어차피 시험에는 권리의 발생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요즘엔 뜸하긴 했는데 물어보면 저거 물어봐 보라마나 거의 저거 물어보는데 권리의 발생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의 예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어차피. 자, 그러면 권리의 발생은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이 있다. 그럼 원시 취득이란 원시, 전 사람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생겼다. 승계라는 게 뭐예요? 승계한다, 이어받는다. 즉 승계 취득은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고
원시 취득은 앞사람이 없어. 앞사람이 없고 걔한테 처음으로 생기는 건 뭐라 한다? 원시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 뭐냐면 건물의 신축이죠. 뭐. 갑이 지 땅에 건물 지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 그러면 갑은 이 건물 어떻게 했어요? 이 건물의 소유자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가 갑 안에 처음 생겼죠? 이거 뭐예요? 원시 취득.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 많이 나오는데 뭐 선의 취득이건 취득시효건 전부 다 원시 취득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건 다 원시 취득. 나중에 배워야 돼요. 그건 배우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원시 취득은 전 사람의 권리를 기반하지 않고 걔한테 처음 생긴 게 원시 취득이에요. 대표적인 게 건물의 신축이에요.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얘기죠. 이어받는데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나와지는데 이때 승계 취득은 이전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설정 승계가 있다. 이전 승계는 뭐냐면 승계 취득은 이어받는 건데 이전 승계는 전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걸 이전 승계라고 해요. 설정 승계는 전 사람의 권리의 일부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이어받는 걸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면 아는데 자, 갑소의 땅에 을이 여기다 뭐야? 전세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설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전세권을 설정해버리면 이제부터 이 건물은 자 원래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고 소유자는 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해버리면 갑은 더 이상 사용해요? 못해요?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갑은 더 써? 안 써? 못 쓰고 누가 써 이제? 을이 써. 그렇죠? 사용권 일부를 이어받은 거죠? 사용권, 얘가 소유권 여전히 있어. 얘가 여전히 소유자는 맞아. 사용은 누가 해? 을이. 사용권이라는 권한의 일부를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제한 물권 설정하는 건 전부 다 설정적 승계예요. 근데 가끔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은행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은행은 저당권자야? 저당권 설정자야? 저당권자야. 내가 저당권 설정자. 제공하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얘는 뭐예요? 전세권자. 얘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설정자라는 것은 제공한 사람이 설정자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은행은 저당권자죠. 우리가 권리자를 줄여서 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은행이 갖고 있잖아. 은행은 저당권자. 나는 저당권을 제공한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내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면 나는 전세권자. 건물 소유자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가. 아무튼 이게 이전 승계.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죠. 갑이 을한테 건물 팔 수 있죠? 팔잖아. 그럼 을은 건물이 생겼죠?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발생했는데 세상에 없던 권리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갑의 권리를 이어받은 거죠? 뭐예요? 승계 취득이고. 그 중에서 소유권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전 승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전 승계는 다시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는데 포괄 승계는 하나의 법률 원인에 의해서 포괄적, 말 그대로 권리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걸 포괄 승계라고 하고 특정 승계는 말 그대로 특정한 권리만 이전하는 게 특정 승계인데 포괄 승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상속하고 합병. 상속하고 합병만이 포괄 승계예요. 즉 갑이 갔어.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러면 상속인은 을이야. 그러면 갑의 땅이건 건물이건 재산이건 전부 누구한테 가요? 을한테 가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권리가 어떻게 했어? 생겼죠. 발생했죠. 갑의 권리를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뭐야? 승계 취득이고. 그대로 받으니까 이전 승계고. 상속이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토지, 건물, 돈 다 받으니까 뭐야? 포괄 승계다. 근데 갑이 을한테 병한테 팔면 건물을 팔았으면 만약에 이것만 이어받은 거죠? 건물만. 그래서 특정 승계다 이렇게 하는 거 자마에서. 포괄 승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합병하고 상속하고 합병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변경.
이건 거의 안 물어보는데 이건 잘 안 물어봐요. 가끔 한 10년에 한 번 물어볼까 이거? 거의 안 물어보는데. 자, 권리가 변경하는데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다. 내용의 변경은 다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갑이 5층짜리 건물 줬다. 그럼 갑은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원시 취득했죠. 5층짜리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 근데 나중에 6층으로 중축하더라. 그럼 뭐예요? 권리가 5층짜리에서 뭘로 바뀌었어? 6층으로. 내용이 바뀌었죠? 뭐가 늘어났어? 양적 변경. 5층짜리 건물 줬죠? 수용당했네? 수용당했어. 그럼 뭐가 나와요? 수용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 수용보상으로 바뀌었죠? 건물 소유권이 수용보상 돈으로 바뀌었잖아. 뭐예요? 질적 변경. 작용의 변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저당권에서의 순위 승진의 원칙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임차권 등기하고. 작용의 변경에 예를 들은 건 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에서의 순위 승진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 등기한 경우하고 저거밖에 없어요. 좀 뭐냐면 보세요. 갑소의 건물에 1번 을의 저당권, 2번 병의 저당권, 저당권자가 2명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이 을의 저당권을 갚았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돈 갚았어. 어떻게 돼? 소멸. 그쵸? 그럼 2번 저당권 뭐가 돼요? 1번 돼버리죠? 한마디 말해서. 그럼 원래는 얘 몇 순위로 받아야 돼? 2순위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뭘 받는 거야? 1순위로. 처음에는 2순위였다. 1순위로 올라가잖아. 작용이 바뀌었다. 작용이 바뀌었다. 임차권 등기. 갑소의 건물의 이름 임차인이다. 3년 계약했다. 근데 불과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갑이 병한테 팔든지 병한테 경매당하든지 했다. 새로운 소유자가 얘 보고 나가란다. 나가야 돼 말아야 돼? 1년 내내 하잖아.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얘 채권자야 무권자야? 채권자. 누구한테만? 갑한테만 임차인 주장할 수 있지 얘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매매는 위해서 깨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당하면 새로운 주인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맨날 얘기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 얘기잖아 맨날. 그러니까 임차인은 항상 불안하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임차권도 뭐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등기할 수 있다고. 임차권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으니까 나가라고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한마디로 해서. 원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되는데 임차권을 등기하면 안 나가도 되니까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용이 바뀌었다. 소멸은 뭐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지. 그래서 건물을 졌으면 건물을 원시 취득했는데 벼락마다 집이 불타면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절대적 소멸. 갑이 을한테 건물 팔면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발생했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죠?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상대적 없어지니까 상대적 소멸이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하고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원시 취득만 잘하면 돼요. 어차피 시험에 저것밖에 안 물어보거든. 거의 다음 중 원시 취득의 예는 잘 안 물어보기도 하는데 물어보면 저거 물어봐요. 원시 취득의 예를 물어봐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그 예를 물어보는 거 대부분이 한마디로 해서. 자, 157페이지 보면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에서 원시 취득해서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이런 거 있는데 다 물권법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고. 승계 취득,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자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전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설정적 승계가 있다. 기억하면 되고. 뒤로 넘어가면 뭐 내용의 변경이 질적 변경이 있고 양적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은 뭔 되죠? 저당권에서 순위가 승진되거나 임대차 등기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작용의 변경이다.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요건 나오는데 이것도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
이 얘기도 한 10년에 한 번 나와요. 10년에 한 번. 거의 잘 안 나와. 자, 옛날에 민법 총칙이 범위가 넓을 때는 좀 더 잘 나왔는데 요즘에 민법 총칙 범위가 좀 좁아지니까 더 안 나와요. 요즘에 또 뭐야. 자, 이 법률요건 이게 뭐냐면 모든 법 규정은 요건 효과 규정으로 되어 있다. 모든 법 규정은 뭐로 되어 있다? 요건 효과 규정으로 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모든 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를 발생한다. 그래서 요건 효과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법률요건, 법률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를 어떻게 해라? 배상해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를 어떻게 해라? 배상해라. 이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은 이거야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행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개개의 요건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사실은 다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용태와 사건이 나눠지는데 용태와 사건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 나의 의사, 나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은 용태고 나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지나가다 차에 쳤어요. 용태요? 사건이에요? 사건이지. 내가 차에 칠 의사하고 상관없잖아. 내 의사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잖아요. 한마디 말해서. 그런 건 사건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내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으니까 한마디 말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차를 300에 살래요. 얘기할 수 있죠? 뭐예요? 용태. 근데 정신작용이잖아. 한마디 말해서. 그러면 용태의 가장 대표적인 뭐 이거 적법행위, 유법행위 쭉 나오고 그러는데 이 법률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용태에 잘 중요한 게 이제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뭐에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하고 그 효력은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 효과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예컨대 네 차 얼마? 300 오케이 했어요.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했죠? 계약 성립했잖아. 그럼 효과는 뭐야? 300만 원에 사고 팔기. 매매계약. 그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거든. 원래. 준법률행위. 요게만 하면 돼요.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효과는 법의 규정에 의해요. 시험에 물을 때 요거 가끔 물어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효과는 법의 규정에 의한다. 여긴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뭐 감정의 표시도 있긴 있는데 감정의 표시는 알 필요 없고 신체성속보에 나오는 거 그거야.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의사의 통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각종 최고권이에요. 최고권, 촉구권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여러분 배웠어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을 때는 걔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어떻게 하고 촉구할 수 있고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고 그쵸?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추인한 거다.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각종 촉구권이나 최고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의사의 통지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원총회소입 통지. 채권 양도 통지. 나중에 배우는 채무의 승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도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 자, 사원총회 소입 통지. 자, 사원총회 통지 며칠 전? 일주일 전에 발언하고 돼 있죠. 그럼 사원총회 일단 결정했어 안 했어? 언제 하기로 결정됐어 안 했어? 결정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5월 1일 날 사원총회 할 거야 라는 결정을 했죠 일단. 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되는 거야? 알려주는 거잖아. 어제까지 일주일 전까지. 그렇죠.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까 최고는 물어보는 거잖아. 추인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거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갑이 A한테 10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이 채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 넘길 수 있죠? 채권을 넘기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채권자야? 을이 채권자지. 그쵸? 근데 얘는 넘어간 거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얘한테 채무자에게 대한 통지나 승낙이었으면 채권 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법에. 그러면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했다는 걸 얘한테 어떻게 한다? 통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야? 사실 이미 벌었어 안 벌었어? 벌어진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실의 통지 이걸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배우는 시효 중단 사유에서 승인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채권이 있는 거 그냥 인식하는 거죠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때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거의. 물어볼 일도 거의 없고 솔직히 이런 거죠. 자 거기 보면 15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법률사실의 용태에서 보면 외부적 용태 거기 보면 B번에 준법령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나와 있고 거기 보면 표현행위 첫 번째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최고권 거절권, 관념의 통지, 사원총회 소입 통지, 뭐 채권양도 통지 이거 있죠. 그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보시면 되고 안 나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뒷장난 거서 사건하고 나와 있죠.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게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오면 법률행위 나오죠.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 한다. 그래서 내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죠? 뭐예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래서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 건 뭐예요? 단독행위고 계약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보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단체 설립행위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뭐라 했어요?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도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한테 도달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근데 모든 단독행위는 다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대부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만 기억한다고 했죠? 뭐예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뭐 생각 외울 것도 없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소유권 포기할 때 누구 알 필요 없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도달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시험에 나오면 생각해보면 나와요 답이 이거 당연히. 그러면 얘기했죠. 지상권 포기했어요. 지상권 포기도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없는? 있는이지. 소유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버리는 거는 아무도 몰라도 되잖아. 근데 소유권을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거, 지상권을 포기하고 저당권을 포기하는 것은 소유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거는 당연히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에 보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이 나오니까 한번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나오죠. 자, 모든 법률행위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말 그대로 돼요.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걸 뭐라 하냐면 요식행위라고 하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걸 뭐라 하면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그럼 모든 법률행위, 모든 계약은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 모든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그렇죠?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 사 먹는 것도 뭐다? 계약인데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의사의 합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법률 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식행위라고 하고 요식행위는 별게 없다. 별거 없는데 세계적으로 말한다. 유언은 뭐 한다? 방식을 따라야 되고. 법인은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성립하지. 등기 안 하면 법인이 아니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혼인은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이거 끝이야. 요식행위. 별거 없어. 그래서 요식행위 대표님 유언은 방식을 따라야 되고 법인은 등기해야만 법인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인은 신고해야지. 혼인 신고 안 하면 그건 저희가 아니죠. 한마디로 법적인 부분가 아니지. 딱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해요. 되게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뭐냐면 이 차이점은 이행의 문제.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가 나눠져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고 나중에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이거 나오면 간단해요. 의무부담행위는 뭐냐면 간단해요.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는 뭐예요? 의무부담행위. 매매계약했죠? 매매계약했어. 매매계약. 얼마? 3억. 오케이.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끝났어? 아니지. 돈 주고 물건 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잖아. 매매계약만 하면 했으면 나중에 돈 주고 또 뭐 줘야 돼? 물건 줘야죠. 한마디만 해서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남잖아.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라는 거예요. 채권행위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증여계약했어. 나중에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주는 문제 남잖아.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예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가 뭐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갔어요. 끝났어 안 끝났어? 소유권 이전이죠? 넘어갔죠?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뭐 이행 더 이상 뭐 할 거 뭐 있어? 등기 넘어가는데 끝났지 뭘. 저당권 설정했죠? 등기 됐죠?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더 이상 뭐 이행의 문제 남지 않아. 그래서 가끔 이걸 물어보거든요. 진짜. 그래서 처분행위 다음 중 처분행위는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물권행위 채권행위 찾으라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알아야 되겠어요. 주물권행위. 주물권행위가 뭐가 있냐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무 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준물권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채무 면제. 보세요. 아까 여기. 봐봐. 갑은 얘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하고 어떻게 해? 채권 양도 할 수 있죠. 그럼 채권 양도 계약을 하면 누가 채권자야? 을이 채권자죠? 둘 사이에 뭐 더 할 거 있어요? 채권 양도 계약했어 그냥. 끝났어 안 끝났어? 둘 사이에서는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이행의 문제 남아 안 남아? 둘 사이에서 얘가 이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둘 사이에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채무인수도 채권을 넘기는 건 채권 양도고 채무를 넘기는 건 채무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A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A가 B한테 채무를 넘기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채무인수 계약을 해버리면 양 당사자 사이에는 뭐 더 할 거 있어요? 없잖아. 이행의 문제 남지 않잖아. 그러니까 처분행위라고 한번 말해서. 야, 너의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이행의 문제 남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것도 준물권에서 처분행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문장에 보면 가끔씩 보면 다음 중 처분행위는 혹은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권행위는 다 뭐예요? 처분행위고 저당권 설정, 지당권 설정 다 뭐예요? 저당권 설정. 처분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뭐예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간단한 거예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보면 나오죠.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가져온 행위로서 채권양도, 채무면제, 채무인수 나와 있죠. 혹시 못 됐고. 신탁해는 볼 거 없고. 그다음 뒷자 넘겨서 법률행위 요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간단한 건데 모르면 틀려요. 시험에 나왔을 때.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자, 모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다. 모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뭐가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다. 이때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라고 하면 그것이 법률행위로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만약에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하지 않았다 해서 불성립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부존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갖췄어요. 갖췄으면 그 다음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효력이 있으면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 특이한 경우로 취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못 갖췄으면 뭐예요? 불성립. 무효, 유효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성립 자체는 안 했거든, 그거는. 무효,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어. 뭐예요? 불성립. 그건 불성립이야.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성립을 했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지. 불성립이에요. 그건 유효니 무효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성립을 했으면, 그러면 합의했죠? 그럼 성립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 안 했죠? 100만 원에 합의했어. 성립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갑이 미성년자야. 그럼 어떻게 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성립. 아니, 합의가 안 돼서 성립 자체가 안 된 거고. 그 취소 무효를 따질 이유가 없어. 아니면 갑이 미친놈이야. 의사 무능력이야. 무효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돼야만 이거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법률행위 성립 요건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세 가지예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럼 당사자에 대한 효력 요건 뭐 있느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네 가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예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의 요건 뭐 다 있는데, 자, 배웠죠 뭐. 대한민국 법조에서 권리의사 누구야? 자연인과 법인.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 있죠, 그렇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의사 능력이라.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뭐야?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효. 의사 미친놈 행위 무효. 행위 능력, 그렇죠? 법률 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연인은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사람들은 거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제한 능력자고 그 다음에 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오늘 나왔지만 미성년자는 획일적으로 만 몇 살? 만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미성년자, 그렇죠? 근데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이 되려면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 선고가 있어야지. 법원에 선고가 없으면 걔가 아무리 미친놈이라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되기 확정 가능. 자, 확정. 첫 번째. 여기 앞에 아는 거니까. 모든 법률행위는 확정돼야 된다. 따라서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뭐냐면 무효예요. 모든 법률은 어떻게 된다? 확정돼야 되고, 따라서 불확정한 법률은 뭐다? 무효다. 자, 예컨대 이거죠. 내가 차가 10대가 있다. 티코부터 벤츠까지 10대가 있는데 내 차를 300에 팔래요. 했어요.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 합의됐어, 안 했어? 됐죠? 의사의 합치 있잖아. 합치 있죠? 나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제정신이고. 행위조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확정이 안 됐지. 300만 원에 뭘 판다는 거야? 티코가 300이야, 벤츠가 300이야. 알 수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불확정한 범위는 뭐다? 무효다. 불확정한 범위는 무효다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확정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차가 10대가 있다고 했죠. 10대 있는데 내 차를 300에 팔게요 라고 하면서 소나타급 이상으로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티코 팔지 벤츠 팔지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뭔 줘야 돼? 소나타급 이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는 거죠. 티코 주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뭐다? 유효하다. 그래서 확정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 모든 법률은 어떻게 된다?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불가능한 법률은 마찬가지로 뭐다? 무효다. 이때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사회 통념에 따른다. 사회 통념에 따른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해운대에다가 해운대 앞바다에다가 해운대 백사장에 실수로 발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해운대 백사장에 떨어뜨린 발을 찾는 게야. 했다. 물리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한 수십만 명 동원해가지고 자석 갖다 놓고 혹시 모르지. 근데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뭐다? 무효다요. 무효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할 때 항상 이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내요. 갑과 을은 갑소의 집에 대해서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서 5월 30일 날 1억 주고 돈 주고 집 주기로 계약을 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4월 29일 날 이 집은 화재가 와서 불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월 1일 당시에는 있는 집이야, 없는 집이야? 없는 집이죠? 그럼 이 계약은 뭐예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가능한 계약이야, 불가능한 계약이야? 불가능한 계약이고 뭐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원시적 불능이고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다요. 무효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5월 15일 날 집이 불타요. 5월 1일 당시에는 집이 있었죠? 근데 5월 15일 날 집이 불탈 수도 있죠? 이거 뭐라 한다? 계약 당시엔 있어, 없어? 있고, 가능했죠? 나중에 불가능한 거죠?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계약은 뭐예요? 유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채권행위 자체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적법. 시험에 꼭 이런 거네요. 후발적,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효. 그 다음에 적법. 모든 법령에는 법에 적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합해야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면 보자. 우리가 법 규정은 뭐가 있냐면, 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어요. 법은 강행법규가 있고 뭐가 있다? 임의법규가 있고. 강행법규는 다 두 가지가 있는데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어요. 이때 강행법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강행, 강제적으로 행해진다. 반드시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 강행법규라고 하고, 임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럼 우리는 임의법규라고 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하고, 법이 있긴 있는데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 법에 있죠? 근데 그거 안 따를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기준을 뭐라 한다?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죠. 법에 있죠? 야, 너 미성년자이지만 너 취소할 수 없는 걸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건 뭐예요?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그런 건 강행법규다. 자,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 규정이 있고 뭐가 있다? 단속 규정이 있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은 무효예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은 유효해요. 단 행정 제재를 받을 뿐.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똑같아요. 효력 규정의 대표적인 나오는 게 맨날 부동산 중개 수수료예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 여러분 배웠죠? 저번에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 중개 수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으로 봐요. 따라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조건 뭐냐면 무효예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다? 무효라는 게 판례예요. 예컨대 법정 중개 수수료가 8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근데 내가 그러는 걸 중개업자한테 야, 잘 좀 해줘. 내가 100만 원 주겠다는 거죠. 근데 중개가 됐어요, 이제. 그럼 나 얼마 주면 된다? 80만 원만 주면 된다.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내가 100만, 기분 좋게 100만 원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줬다가 20만 원 돌려줘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줬다 뺏는 건 더 나쁜데, 아무튼 일단 할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다 뭐다? 무효니까, 한마디로 해서. 주의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강행법규 위반해놓고서 그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앞에하고 뒤하고 틀리죠? 그래.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방금 전에 또 그 얘기잖아요. 중개수료가 얼마야? 8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준다고 했다. 그쵸? 중개가 이루어지니까 얼마 준다? 80만 원 준다. 100만 원 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얘기한다. 너 얼마 준다고 해서 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 앞에하고 뒤하고 틀리잖아. 선행행위가 모든 행위 금지 원칙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는 80만만 줘도 된다. 왜?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신의식 위반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법 왜 만들었냐고. 쓸데없이. 그쵸? 강행법규 왜 만들었냐고 쓸데없이. 알겠죠?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속법규. 이거 맨날 하고 똑같아요. 중간에 했던 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중간생활등기예요. 중간생활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되고 있고 만약에 중간생활등기 하면 형사처벌하고 돼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저걸 뭐냐면 단속규정을 봐요. 단속규정을 보니까 중간생략등기에도 사법상 행위는 뭐다? 뭐다? 그러니까 이거 미등기 전매 갑에서 을에서 병 순차로 가야죠. 등기가 갑을 병 순차로 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다이렉트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탈세 때문에 많이 해요. 세금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 하도 많이 하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형사처벌 당해요. 벌금형, 징역형 먹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우리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을 봐요. 단속 규정을 보니까 걸리면 어떻게 돼? 처벌돼 안 돼? 처벌되죠? 그렇지만 얘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야 아니야? 사법상에는 뭐다? 유효하다며 얘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 맞다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계약도 유효, 이 계약도 유효. 매매계약. 매매계약이잖아. 매매. 유효, 소유자 맞다 이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맨날 보면. 내가 맨날 보는 거는데. 근데 그 얘기 항상 얘기하죠. 권리자라고 들어간 건 뭐예요? 권리자. 무권리자 넘어가면 무권리자. 그건 물권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여기에 해당해야만 무효 취소를 하고.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아까 그거 보자고. 4월 29일 날 집이 불탔죠. 그럼 집이 불탔으면 이 계약 자체가 뭐예요? 등기 넘어가봤자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계약이 무효니까 어차피.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인데 물권행위 자체가 없잖아. 계약 자체가 무효잖아 한마디로 해서. 근데 5월 15일 날 집이 불탔죠. 그쵸? 물권행위 자체는 뭐예요? 유효야.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 근데 등기해봤자 물건이 없는데 뭔 등기야. 그렇잖아요. 아니면 멀쩡한 집이라고 하자고요. 멀쩡한 집이고 5월 계약했어. 돈이 넘어갔어. 그럼 이거 계약 뭐예요? 유효. 어디 하자가 없잖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은 갑의 집이 아니라 A 집이야. 얘가 서류 위주에서 등기한 거야. 그렇죠? 그럼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지. 뭔 상관이야 그거하고. 제정신 있잖아. 어디에 해당하지 않잖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지. 왜? 무거이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계약 자체 이건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이고 지금 우리가 맨날 권리자, 무거이자 물권행위 얘기하는 물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뭐니? 그러니까 남의 물건도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나면 저 A 땅이야. 근데 갑이 을한테 파는 거지 뭐. 그럼 매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었어요. 땅 있잖아. 원시적 풀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마디로 말해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서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는 거죠. 물권행위 채권과 틀리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